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취평가제 및 고교학점제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조은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들 요즘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에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 그림들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유머인데요, 개그인데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1단계는 냉장고 문을 열어야겠죠. 자, 2단계는 코끼리를 넣습니다. 3단계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좀 허무한 개그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린을 냉장고에 넣는 4단계 혹시 알고 계실까요? 3단계를 해보셨으니 좀 쉬우실 것 같긴 한데요.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코끼리를 빼야겠죠. 세 번째, 기린을 넣습니다. 마지막,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하마를 냉장고에 넣는 5단계. 5단계입니다. 5단계 아실까요? 4단계까지 해보셨으니까 하나를 뭘 추가해야 될지 고민하셔야겠죠. 자, 1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2단계 들어있는 기린을 뺍니다. 자, 3단계가 뭘까요? 들어가려는 코끼리를 막아야 됩니다. 4단계 하마를 넣습니다. 5단계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철진한 유머를 시작을 했는가 하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입학할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학력고사와 이 지금의 그 대입을 좀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학력고사를 봤던 시절, 그 시절에는 아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처럼 대학을 들어갈 때는 딱 3단계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자, 1단계 학력고사를 봐야겠죠. 자, 2단계 저희 때는 이런 장판지라는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대입 상담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런 장판지에다 줄을 걷습니다. 자, 네 점수는 여기니까 여기서 골라라. 이러면 끝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대입은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자, 요즘 대입은 이런 장판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장판지 잘 안 보시긴 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수능이 있었던 1993년도엔 2장이었던 장판지가 이제는 6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이러한 복잡한 대입에 뭐 선생님이든 학생, 학부모님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자, 거기에 더 하나 더해서 이제 고교학점제라든지 성취평가제라든지 이러한 생소한 용어들이 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변화하는 대입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2023 대입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교학점제 이해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교육과정의 흐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고교학점제까지 되어 있죠. 이 고교학점제는 2025년이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지금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문이과 구분 없는 선택과목 운영이라고 해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자, 선택 교육과정은 사실 2000년에 시작했던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되면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2000년에 시작된 7차 교육과정부터 지금까지 사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건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이과 통합과정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공통과목이 도입되었고 선택과목이 다양화되었다는 건데요. 가장 큰 중심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선택의 주체가 그 이전에는 사실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들어진, 학교에서 열어놓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조금 더 폐쇄적이고 선택의 주체가 사실 학생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입장이었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고교학점제는 이 선택의 주체가 학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에 앞으로의 입시가 조금 더 변화될 것입니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4차 산업혁명과 융합사회에 적합한 창의 융합 인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6개의 역량이 있죠. 자기관리 역량에서부터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이 역량 중심 교육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일까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도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지식 중심의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고요. 지식 중심의 교육 과정 속에서는 사실 코로나19라는 이러한 거대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측해내지 못했고, 또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지식을 통해서 공부할 수 없었죠.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서 또다시 어떠한 위기상황이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량 중심 교육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해서 크게 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고교학점제,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이 고교학점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교학점제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고교학점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기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요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가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 졸업을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동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뭐 1등급부터 9등급에서 9등급을 몇 개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뭐 A, B, C 단계에서 C 등급을 몇 개 이상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은 없었죠. 아이들의 그 성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사실 출결 3분의 2만 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출결 3분의 2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이 과목에서 평가해야 될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교육과정이 이수가 되어서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대학의 졸업제를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18년도부터 도입 기반이 마련되어서요.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시작되는 건 2025학년도, 지금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는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온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자, 고교학점제라는 게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야겠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별 단계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고요. 또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진로 학업 설계들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대학생들처럼 자기 수업 시간표는 자신이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나의 진로와 학업 설계가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수업을 운영하게 되고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5단계까지의 과정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금 5단계까지의 상황을
2024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 뒤에 2025년이 되면 그 학생 평가가 이수가 되었는지 미수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수가 되면 학점을 취득하고 그 누적 학점이 어느 기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졸업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완성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차이점들, 현재의 학생들과 현재 중3, 중2 학생들, 또 현재 중1 학생들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간단한 표인데요. 현재는 학점제가 아니라 시수제죠. 그래서 하나의 시수가 50분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걸 17주 동안 운영하면 하나의 시수가 되어서 1단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5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이 고교학점제가 또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4단위로 현재까지 수업받고 있는 내용들이 192학점으로 해서 수업량이 조금 감축이 되고요. 이제 학점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지금 제가 이 붉은색 표시를 하나 안 해놨는데요. 그 이수 기준 한번 보시겠어요? 이수 기준을 보면 현재 출석 3분의 2만 되면 학생들이 졸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이 고교학점제의 일부분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점제가 완성은 아닌 거예요. 아까 학점제라고 하는 건 출석 3분의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과의 성취 수준이 이수를 했느냐 못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완전히 성취평가제에 의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 평가 방법도 있는데요. 현재 선택과목 평가 방법은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선택과목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도 나오면서 동시에 절대평가인 A, B, C, D, E 성취 등급도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 성취평가제로만 진행이 되죠.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석차 등급제와 성취 등급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보여지는 이 석차 등급은 이렇게 나옵니다. 과목명이 나오고 단위수가 나오고 원점수 과목 평균, 그 다음에 성취도도 나오지만 석차 등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저 석차 등급을 활용해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가려면 뭐 2.3등급이면 된대, 3등급이면 된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바로 저 석차 등급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석차 등급이 아닌 성취평가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표준 편차가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성취도와 수강자 수는 그대로 보이지만 성취 수준 학생 비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3단계로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취평가로 하고 성취평가제와 석차 등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석차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뒤에 바로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지금 고1, 고2, 고3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뭐 예체능도 있고 교양 과목도 있긴 한데요. 일단 중요한 기초와 탐구 과목들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모두 다 공통 과목을 똑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반면에 고2, 고3부터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 구분을 하는데요.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공통 과목과 고2, 고3 때 선택하게 될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용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공통 과목은 상대 평가로만 되고요. 일반 선택은 상대 평가와 절대 평가가 혼용되는 단계. 그러니까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동시에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로만 평가가 되어서 성취도 3단계 A, B, C로만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5학년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1 학생들이 고1이 되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도 모두 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모든 선택 과목은 다 성취 평가제로만 평가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텐데요.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표가 다 절대평가로 나오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로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2차입니다. 몇 점이냐, 몇 등이냐. 자, 몇 점이냐, 몇 등이냐. 뭐 불과 점, 등, 한 글자의 차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몇 점이냐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라는 개념은 내가 그 과목에서 해놓은 그 과목에서 설정해 놓은 성취평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상대평가의 몇 등이냐는 내가 그 과목 성취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수하고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얼마나 더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입제도에서는 절대평가가 불필요했던 겁니다. 그죠? 왜? 내신이든 수능이든 학생들을 선발해내야 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알고 있느냐를 갖고 있는 게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그 목표 기억나시나요? 올해 처음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역량이라는 건 몇 점과 어울리는 계산인가요? 몇 등과 어울리는 계산으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역량이라는 건 절대평가와 더 어울릴 수밖에 없는 개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능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수능도 영어와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점수가 계산이 되죠. 반면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계산이 됩니다. 내신도 마찬가지로 예체능과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전부 다 상대평가였는데 이제는 절대평가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더군다나 2025학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신에서 상대평가는 공통과목만,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는 예체능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등 모든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로 들어오게 된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통과목도 다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조금씩 변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년별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제 총합되어서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3학년도에 고1이 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올라올 학생들이요. 그다음에 24년도 고1이 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일반고에도 고교학점제가 일부분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2학년도에 고1이 되는 올해 고1이 되는 학생들까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중3과 중2 학생들이 조금 과도기적인 상태로 들 수밖에 없죠.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의 그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일부분 들어오는데 문제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을 그대로 가는 거고 교과 평가 방식도 그대로고요. 대입제도도 현행 대입제도가 그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28 수능은 미래형 대입제도가 새롭게 2024년도쯤에 새롭게 발표되어서 28년도에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고교학점제가 일부 들어오는 현재 중3, 중2 학생들한테는
고교학점 제도에 맞는 새로운 대입 제도가 아니라 현행 대입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조금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뭐 불리라기보다는 현행의 대입 제도가 지금의 학생들하고 동일하게 입시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크게 유불리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단위 대신에 학점으로 바뀌더라. 그다음에 수업량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금 수업량이 감소되더라. 이 정도의 차이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도 2015 개정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과목과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게 되죠. 전문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나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거고요. 일반고는 보통교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1학년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될 공통과목과 2, 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하게 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 올라올 학생들이 배우게 될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표는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 교과가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선택 과목이 2015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근데 이 가운데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 어떤 과목 간에 융합되어 있는 또 다른 과목들이 새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에요. 보면 특히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무슨 과목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이 과목들을 다 배우는 건 아니고요. 공통 과목은 다 똑같이 공통으로 배워야 되지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통해 정해진 진로를 통해서 정할 진로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진로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 진로 희망사항을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어떠한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해야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진로 기반 과목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기초 교과목, 공통 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야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로를 결정해야 나만의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학교에서 시간표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진로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수업을 내가 설계하려면 우선 나의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겠죠.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소질과 능력을 좀 파악해야겠죠. 우리 2학년 때 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 중학교 때 거치셨죠. 자,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들을 좀 다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요즘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와 진로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선택 과목들을 설계하시면 되겠죠. 교육부뿐만 아니라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렇게 고교생활 가이드북, 선택교과목 가이드북, 선택과목 길라잡이 등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안내서들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모 대학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인데요. 모 대학의 국어교육과를 뭐 예로 듭니다. 보면 뭐 학과의 인재상이라든지 대학에서 배우는 주요 교과목들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과. 그래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은 이렇게 있고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해서 국어교육과에 들어와서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들을 좀 충실하게 해주면 대학 가서 공부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 하는 이러한 안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안내서들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자신의 과목들을 설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아주 큰 학교라든지 큰 고등학교 또는 아주 뭐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선택 과목들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청만 해도 강원도에는 아주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이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과 학교에 개설이 되었나요?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 들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13명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이 원한다면
학교에선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교에 그 과목,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인근의 학교와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타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읍면단이라든지 아주 작은 벽지 뭐 농어촌 학교 이런 학교들은 사실 옆에 인근의 학교도 없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수 있겠죠. 지금 저희 뭐 저도 좀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봐도 특정 시간에 또 주말 이용해서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대학연계 교육과정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혹시 내가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진로를 결정을 했다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과목들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나는 앞으로 졸업하면 이러한 직업, 이러한 진로로 일을 할 거야. 이거 다 결정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럼 혹시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게 맞죠. 이수한 과목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제가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면 국어교사가 되기 위한 관련된 과목들을 고등학교 때 선택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일단은 내가 나의 진로는 아직 선택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또는 우리 지역에 또는 인근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중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들이 있죠. 그 좋아하는 과목들을 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옆에 도전적인 과목 선택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A라고 하는 과목을 좋아하지만 A라고 하는 과목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옆에 있던 B라는 과목은 내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지만 뭐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이 다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선택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고교학점제의 부합 취지에 따른다면 그리고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항목들도 살펴본다면 그렇게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본인이 좋아하는,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과목으로 진학할 전공을 탐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의 설계는 학생이 진로가 있다면 그 진로를 통해서 그 진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할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게 보통의 방식이라면 내가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을 통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크게 진로를 정하면 좋지만 정하지 못했어도 불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량해야 되고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개설해야 됩니다. 학교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이수하기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학교에선 계속 개설해 주고요.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과목 이상을 이수하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할 텐데요. 대입 전형은 크게 4년 예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학생들은 올해 5월에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모집 요강은 대학에서 1년 전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다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학생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또 이루어내고요. 대교협의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4년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입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대입 정책과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대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대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들은 1년 전부터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그 당해년도의 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 입시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고3이 되어서 그 대학의 모집 요강만을 기다립니다. 5월 달까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사실 모집 요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요. 1년 전에 발표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에요.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만 보면 우리 학교가 또는 우리 학과가 내년에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뭐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뭐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대부분 모집 인원까지 시행 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대입을 치러야 될 고2 학생들은 4월 달에 항상 그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의 대입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별 대입 제도의 변화인데요. 현재 고3 학생들하고 내년 고3이 될 지금 고2 학생들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붉은색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외부 활동들은 다 제한을 하고요. 이제 학교 내 교육 과정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학교 내 교육 활동만 가지고 평가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 밑에 대입 구조를 보면 요즘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정시 수능 정시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던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2019년도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6개 대학에 수능으로도 정시로 40% 이상 선발하라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수능이 40% 정시 전형이 40%가 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확대된 내용이고요. 추후에 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도입 의무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이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가 굉장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작년 입시부터 시작을 했죠. 2022 입시부터. 그래서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으로 생각됩니다. 자, 대입제도 개편 사항인데요. 제가 고3, 고2, 고1로 놓지 않고 졸업생 고3, 고2로 놨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고3은 전년도 졸업생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고2 학생들은 내년 고1 학생들과 또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놨는데요. 대입제도 개편 사항 좀 띄어서 중요한 것들만 중심으로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해고요.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2018년도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인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갈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보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봤던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선발해라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수능 위주 전형 비율 30% 이상은 2018년도에 발표된 수능 체제 개편안에서 발표된 건데요. 대학에다가 수능 위주의 전형, 정시 전형을 30% 이상 만들어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별로 교과 전형 30% 이상을 만들어 놓는다면 저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2023 입시에서도 보면 모집 선발 인원을 보면 수시에서 78%, 77%를 뽑지요. 만약에 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수시에서 70% 이상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과 전형이 30% 이상이 된다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내용들이 이 수능 출제가 좀 바뀌었죠. 자, 특히 국어하고 수학이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통 75%, 선택 과목 25%,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화작이나 언매의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수학에서 문제가 많았죠. 기존에
자연계 학생들, 수학 가를 보던 학생들의 미적분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와 수학 나를 선택했던 인문계 성향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저는 일단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점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단 문제는 선택 과목의 유불리라기보단 기존의 인문계 학생들 따로 자연계 학생들 따로 수능에서 등급 계산을 했다면 이걸 다 한꺼번에 이제 인문자연이 구분이 없이 계열 구분이 없이 다 통합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인문자연 수학과 수학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통합해서 등급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열 학생들의 성적, 즉 확통을 선택했던 인문계열로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인문계열로 지나가려고 하는 학생도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다면 확통을 선택하지 않고 미적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라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학생의 수학적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이 사탐, 과탐, 이제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탐 선택, 과탐 선택 두 학생, 직탐까지 있었죠. 이렇게 세 학생만 있었다면 이제는 사탐, 과탐, 사과탐, 직탐, 그래서 4개의 계열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고교 성취평가제인데요. 아까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구분되는데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등급이 나오지 않았죠.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 기존의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평가할 때는 등급이 나와야 학생들을 선발을 할 텐데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별로는 조금 다양한데요. 국립대 같은 경우는 A를 받으면 가산점을 주는 형식, 이러한 형식으로 선택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또는 A, B, C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에 따라서 학교별로 점수 계산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하나하나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작년 2022 수능부터는 대입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개선이 되었죠. 기존에는 공통 항목 3개에다 대학별 자율문항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글자 수도 줄고 문항도 대학 자율문항까지 포함해서 3문항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올해 고3 학생들 2022학년도 작년 내용과 동일합니다. 쭉 이어져 오는데요. 달라지는 건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라는 것 하나, 요거 하나 달라지고 동일하게 쭉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내년에 대입을 치러야 될 고2 학생들한테는 좀 변화들이 좀 있게 되는데요. 일단 대입제도 4년 예고제가 시행이 되어서 2019년도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학생부 대입 제공 항목이 축소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고3 학생들도 축소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2 올라올 학생들부터는 더 많이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붉은 글씨들 있죠? 교과 활동에서는 영재 발명 교육은 미반영한다. 동아리 활동에선 자율 동아리 미반영한다. 그 다음에 봉사 활동에선 개인 봉사 활동 이거 미반영한다. 수상과 독서 활동도 역시 미반영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학생부 대입 항목이 더 많이 축소가 된다. 따라서 더 중요하게 좀 여겨야 될 게 교과 활동 부분들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글자 수라든지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축소되지 않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과 활동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수업 시간에서의 참여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바뀌었던 미기재와 미반영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미기재는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미반영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기록을 하지만 대입 자료는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미반영이죠. 학교에서 어떤 대회를 열어서 학생이 수상을 하게 되면 그거 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된 내용을 대학에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가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 고2 올라올 학생들부터는 자기소개서도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자, 대입 전형은 크게 모집 시기와 전형 요소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수시에서 6회 지원하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해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가 있고요. 정시에서는 3회 지원을 합니다. 수능과 실기 전형 이렇게 있죠. 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수시에서 6회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죠? 6회 초과 지원할 수 없죠. 근데 6회 초과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이 쭉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올해 2022 정시에서 경쟁률 대박을 친 우리가 보통 켄텍 이렇게 부르죠. 에너지 공과대학도 6회 초과 지원 가능 대학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저희가 대입 전형을 분류하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앞에다 학생부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교과 성적이겠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들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이렇게 걸려 있는 대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22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대학도 57%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우리 전략적으로 많이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정시가 정시로는 졸업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를 전략적으로 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올해부터요. 뭐냐면 정시 수능 전형에 교과 역량이라는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교과 성적이 아니라 교과 역량이라고 나오는데요. 과연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량적 평가,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뭐 내가 몇 등급이야, 교과 3등급이야, 수능 2등급이야, 수능 표준 점수가 몇 점이야, 이건 다 정량적 평가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시 전형하면 정성이 아니라 정량적 평가, 즉 수능의 점수 표준 점수 100분이 1점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는 거니까 다 정량적 평가였죠. 그런데 여기에 정성적 평가인 교과 역량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올해 신입생부터 수시 모집 기존에 있었던 지역균형 전형을 정시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교과 역량은 이런 걸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도 역시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서 정해놓은 모집 단위에서 지금 정시 지역균형을 선발하고요. 수능 60점에 교과평가 40점입니다. 교과평가 40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정시 지균 말고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평가가 20점이나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교과 역량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데? 봤더니 세 가지 기준점을 내놨더라고요. 과목 이수,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역.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모집 요강 책에 보면 아예 이런 예시까지 해놨는데요. 이 예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공대 지원 학생입니다. 공대 지원 학생의 A등급 평가 사례를 보면은요. 첫 번째 보면 모집 단위 관련, 즉 공과대학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선택했느냐, 물투, 화투, 기하 이런 등등의 과목들을 선택했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교과목 이수 내용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기초교과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은 되느냐, 성취도 A는 나오느냐. 이게 바로 두 번째 교과 성취도겠죠. 세 번째,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났느냐. 이게 바로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세특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겠죠. 좀 특이하죠? 왜 정시에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갈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5 교육과정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기존에는 대학에선 우수한 학생 선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신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역량을 통해서 종합, 논술을 통해서 논술, 수능을 통해서 정시 이렇게 해서 뽑아갔죠. 그런데 아까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 목표가 뭐였나요? 역량이었죠. 역량 6가지를 제시했더라. 이 역량이 중요한 거겠죠. 따라서 내신 기존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오로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했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도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여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으면서도 서류를 집어넣었는데요. 올해는 건국대, 경희대까지 해서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하고요. 서울대가 수능에서도 정시에서도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40점, 20점의 기준으로 해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즉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이 학업 능력이나 자기 주도적인 태도나 관심 분야에 대한 학업 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 교육의 실현인 고교학점제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대입은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 간단하게 2023 대입 포인트를 좀 살펴볼 텐데요. 2023 학년도에도 수시 모집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78%, 정시 모집은 22%,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수시 모집의 선발 비율이 좀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개년을 쭉 봤는데요. 3개년을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으나 수시 모집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정시 모집이 조금 줄었다라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조금 우리가 더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는 그렇지만요. 서울권 대학과 수도권 대학과 지방권 대학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아까 보셨듯이 수시와 정시가 78%대 22% 이렇게 좀 구분이 됐었죠. 근데 서울권을 보면 정시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 16개 대학만 따진다면 아까 얘기했던 학종과 논술의 비중이 높았던 16개 대학만 따진다면 40%를 육박할 것이고요. 서울권의 대학만 하면 38% 정도 정시 비율이 높죠. 반면에 지방권 대학들에 보면 수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시보단 수시의 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30% 이상을 설정하지 않는 대학들은 반드시 교과 전형 30% 이상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를 포기하고 수시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려고 하는 지방권의 대학들은 수시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연도별 전형 선발 비율도 좀 쭉 보시면 될 텐데요. 수도권은 확실히 수시의 비율보다는 정시의 비율이 높다. 이거 눈으로 보실 수 있죠. 따라서 서울권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들의 주력 전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른 기회 전형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인데요. 이 고른 기회 전형은 특히나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어서 경쟁률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전형이다.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특히 이제 거기에 우리 농어촌 학생과 지역 인재 전형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지역 인재 전형과 지역 균형 전형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즉 이제 강원 지역을 예로 든다면 강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강원 지역 대학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지역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입시 결과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지역 균형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고등학교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건데요. 작년에 좀 많은 대학들이 선발하기 시작을 했죠. 교과 성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강원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지역 인재는 사실 좀 줄어들었어요. 학령 인구가 좀 심하게 감소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인원을 많이 줄여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약학대학 작년부터 선발하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3 데이 포인트도 제가 이렇게 쭉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들도 보시면 사실 2022 데이 포인트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 입시는 작년의 입시 경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재학생들의 지원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시가 어쨌든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최저 등급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서 수능에서도 등급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수능의 중요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1부터 방과후나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수능 학습을 좀 병행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학종 비율은 줄고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학종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비중이 아주 커졌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 철저하게 관리하시고요. 교과 수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세부 특기사항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이런 그 수도권에 새롭게 생기는 전형들은 내신 등급이나 교과 활동이 아주나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과 수업을 기반으로 한 활동도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계속 선택 과목, 진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대학에서 보는 학생의 첫 번째는 이거라고 합니다. 진로보다는 역량이 먼저다. 아까 말씀드렸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핵심도 역량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기대는 해당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대학에서 학생을 보는 첫 번째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장시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추후에 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충분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주시느냐고 감사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봐야 할, 대입을 치러야 할, 또 내년에 치러야 할, 앞으로 치러야 할 모든 수험생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